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던 조선의 어느 날, 궁궐 안에서는 매일같이 분주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이을 다음 계승자인 이연세자는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쁘다기보다는 억눌린 채로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도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저와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얼굴은 한껏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책 몇 장 더 읽는다고 백성이 밥 한 술 더 뜨는 것도 아니지 않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법이니 공부니 하라는 걸 보면 도대체 내가 사람인지 책장인지 모르겠구나. 저와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백성이 저하를 우러러보며 희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내관의 말에도 이연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이런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고귀해 보이는 왕세자의 자리였지만 이연에게는 답답하고 구속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요. 이런 삶을 대체 어찌 견디라는 말이요? 이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궁궐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그가 유일하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맑은 물결 위로 잔잔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습니다. 저아, 여기 계셨군요. 덕수야, 또 무슨 일로 허둥대는 것이냐?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이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름 아닌 하인 덕수가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궁궐에서 자비를 도맡아 하는 하인이었지만 이현과 얼굴이 너무나도 닮아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농담거리로 회자되곤 했습니다. 덕수야, 넌 저아처럼 생겼으니 혹시라도 왕비가 너한테 몸에 좋은 침을 놔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뒷구녕으로도 놔줘야 한다, 알겠느냐? 사람들은 간혹 덕수를 보며 이와 같이 놀렸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덕수였습니다. 저아, 법강 스승께서 곧 오신답니다. 이현은 덕수의 말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덕수야, 네 옷 좀 벗어보거라. 오늘부터 너가 왕세자다. 왕세자의 삶이 부럽지 않았느냐? 부럽다니요? 저는 그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 몸입니다. 어허, 내 말을 거역할 참이냐. 왕세자가 되면 하루에도 12번씩 몸종들과도 몸을 섞을 수 있다. 덕수는 이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저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저아 흉내를 내겠습니까? 이 궁 안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너뿐이다. 내가 나인 척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루만 자유롭게 밖을 다녀오게 해다오. 안 됩니다, 저아. 그러다가 궁에서 알게 되면 저는 사지가 찢겨져 죽을 겁니다. 덕수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지만 이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루만이니 나도 돌아오지 않을 리 없지 않느냐. 세상 이치를 모르고 어찌 백성을 안다고 하겠느냐. 하루면 되니 어서 벗거라. 결국 덕수는 왕세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이현은 곧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옷을 벗어 덕수에게 입혔습니다. 덕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낯설어했지만 이현은 그런 덕수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수야, 너도 이제 왕세자가 되었으니 마음껏 여종을 부려보거라. 저는 걱정 말거라. 넌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하거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너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현은 덕수를 설득한 후 자신의 허름한 옷을 입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는 생전 처음으로 궁 밖의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알겠구나. 내가 궁궐 담벼락을 얼마나 오래 쳐다봤던 거야. 이현은 궁궐 밖에 펼쳐진 풍경을 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장터의 분주한 풍경과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빛내며 시장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그의 허름한 옷차림을 본 상인들은 그를 딱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이, 저기 거렁뱅이. 시장 구경은 돈 주고 하는 거라는 거 몰라? 한 상인이 그를 쫓아내듯 말했습니다.
에이, 내가 거렁뱅이처럼 보였어? 사실 나는 시장의 품질 감별사요. 개똥도 약에 쓴다는데 당신 것은 개똥도 못 되겠어. 그는 골목을 지나다가 어떤 꼬마아이가 떨어뜨린 떡을 주워 다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무서운 표정을 짓더니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떡을 훔쳐 먹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그는 자신이 궁궐에서 받는 존경과는 사뭇 다른 시선의 당혹감을 느끼며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덕수는 왕새의 옷을 입은 채 궁궐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연 왕세자의 강권에 의해 신분을 바꿔 왕세자 행세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그냥 자빌이나 하는 하인일 뿐인데. 덕수는 왕세자의 방 안에서 두리번거리며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비단 이불과 금으로 장식된 가구들, 값비싸 보이는 장신구들이 그의 초라한 옷가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손끝조차 대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그는 문득 자신이 정말 왕세자가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여종 여럿이 들어오자 덕수는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여종 중 한 명이 말하길, 여러 나물이 있는데 어떤 나물부터 드시겠는지요? 그래도 지금은 호박잎이 잘 삶아졌으니 호박잎 먼저 드셔보시지요. 그러자 덕수는 나는 생걸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떡을 좋아하니 떡부터 먹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가씨가 흰떡 같다면 너는 산나물과 같으니 음식으로 따지면 떡을 먹은 후에 나물은 가히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덕수는 웃으며 떡도 먹고 산나물도 먹으며 왕세자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내관들과 시종들이 일사불란하게 덕수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하, 오늘의 일정은 경연부터 시작됩니다. 곧 대감들과의 만남이 있으니 준비를 서두르시지요. 덕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경연나는 단어에 눈을 껌뻑이다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경연이라. 그래, 한번 해보지. 덕수는 왕세자의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대감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궁궐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그를 마주한 대감들의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덕수는 차분히 자리에 앉으려다 왕세자의 자리임을 잊고 신하들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본 대감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자리는 소신들의 자리입니다. 저와는 상저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하거라. 덕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왕세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격식과 예법을 중시하는 대감들은 그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왕세자가 숙취 때문에 그러신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덕수는 경연 내내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신하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와 전라도의 곡물 생산량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곡물? 많이 나면 팔고 적게 나면 그냥 잘 키워야지요. 신하들은 그의 답변에 당황했지만 몇몇은 이를 기발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꽤 괜찮은 대답을 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왕세자라는 신분에 걸맞은 격식을 차려야 했지만 덕수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내관들은 깜짝 놀라 황급히 그를 제지했습니다. 저하,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 이런 것도 규칙이 있단 말인가.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는데. 덕수의 평민스러운 언행은 궁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의외로 친근하게 느껴져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덕수는 우연히 신하들 간의 권력 다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감들 사이의 갈등은 왕실 재정을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었고 이 상황을 덕수가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전라도의 곡물이 풍작이라 국고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사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대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곡물의 일부를 백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고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와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덕수는 당황했지만 그의 특유의 솔직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왜들 그러는가? 나라 돈은 나라를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다투는가? 덕수의 단순한 말은 오히려 대감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상황을 쉽게 풀어내는 그의 태도에 신하들은 감탄하며 갈등을 정리했습니다. 역시 저하께서는 심오한 통찰력을 가지셨습니다. 덕수는 자신도 모르게 궁궐에서 인정받는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왕궁 생활에 익숙해지고 점차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자 그는 자신이 왕세자로 남는 것이 오히려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진짜 왕세자인 이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뭐 그리 중요한 사람이라고. 오늘은 상공들을 불러서 질퍽하게 놀기나 해야겠다. 덕수는 잠깐 고민에 빠졌지만 왕세자로서의 역할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왕세자인 이연은 궁 밖의 자유를 잠시 누리기 위해 떠났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궁궐에 의존해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고 가지고 나온 돈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만 떠나려던 것이 이렇게 되다니 덕수가 잘하고 있겠지? 이연은 덕수가 왕세자로서 무사히 자리하고 있을 거라 믿으며 일단 평민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연은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진 그는 떡을 파는 가판대를 발견했습니다. 이 떡 한 개를 주시오. 떡을 손에 들고 기분 좋게 한 입 베어 물려던 순간 상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택도 없소. 돈도 없이 떡을 먹으려 드는 건가? 아, 이게 얼마나 하오? 이연은 지갑에서 돈 몇 푼을 꺼내 흔들었지만 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이걸로 떡을 사겠다고? 이 돈으론 반개도 못 산다네. 혹시 내가 이 고을 이름난 과부인데 돈이 없으면 젊은 총각 아랫돌이 버섯을 주면 내 떡을 내드리리라. 당황한 이연은 떡값을 몰랐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겨우겨우 흥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이연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에 있는 밭으로 갔습니다. 전날 허기와 추위에 떨며 길가에 앉아있던 그에게 한 농부가 말을 걸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 앉아 굶을 거면 차라리 밭일이라도 해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게 평민의 도리 아니겠느냐? 이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밭에 도착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넓게 펼쳐진 논밭과 그곳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농부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넓은 들판을 하루 종일 파고 또 파야 한다니.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소의 일이 아닌가? 내 여태 계집질에만 힘을 썼지 이런 일이라는 게 있구나. 농부가 내준 괭이는 그의 손에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땅을 판다고? 그저 발로 밟으면 알아서 벼가 자라는 것 아니었나? 그는 궁에서 보았던 화려한 정원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발로 밟긴 뭘 밟아. 황마 대꾸박을 밟아줄까나. 머리가 나쁘면 힘이라도 써라. 괭이를 저기처럼 잡고 힘껏 땅을 뒤엎으란 말이다. 농부의 말에 따라 이연은 괭이를 잡아들었지만 두 손의 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양새였습니다. 괭이가 땅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빙빙 돌았고 결국 그가 땅을 찍은 곳은 작물을 심어둔 고랑이었습니다. 아이고, 있을 데 없는 놈을 봤나. 여기 이쪽은 작물을 심어둔 자리라고 했잖아. 작물을 다 파헤치면 어쩌냐. 농부의 고함에 이연은 얼른 손을 들며 사과했습니다. 아, 미안하오.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는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괭이를 꽉 잡고 제대로 힘을 주었지만 이번엔 괭이가 너무 깊이 박혀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이놈의 땅은 왜 이렇게 단단한 것이냐? 혹시 돌로 된 땅인가? 그가 괭이를 잡아당기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농부들은 속이 터지는 듯 혀를 찼습니다. 단단한 것은 네가 계집질할 때나 단단한 것이고 이 정도 땅이면 옆집 과부 샘물만큼 촉촉한 땅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이연은 마침내 괭이를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비록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이제 좀 일을 한다며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소? 내가 또 한다면 하는 놈이오. 잘 보시오. 하지만 그의 괭이는 고랑 대신 작물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일항에 가지런히 심어둔 작물들이 괭이에 휩쓸려 이리저리 날아갔습니다. 심지어 옆밭의 작물까지 넘어뜨리며 순식간에 혼란을 빚었습니다.
저 작물은 추수 때까지 잘 키워야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소? 농부가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요. 이 작물이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지더란 말이요. 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구먼. 땅 탓이 아니라고. 이현은 나름 진지하게 도와주려 했지만 그의 무지와 과잉 의욕은 오히려 피해만 가져왔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괭이에 발을 찍히기도 했습니다. 한 농부가 그를 말리며 괭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현은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이겠소.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기괴하게 뒤엉킨 이랑들과 쓸모없어진 작물들 뿐이었습니다. 그만! 이제 집에 가시오. 집에 가서 부인이라도 데리고 오시오. 당신 부인이 당신보다 힘이 더 좋겠소? 농부는 손사래를 치며 이현을 쫓아냈습니다. 이현은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혼잣말로 변명했습니다. 부인이 나보다 힘이 좋을 거라니. 오는 길에 보니 당신 부인이 옆집 서방놈이랑 셈을 만들어 가더이더라. 빨리 가봐야 않겠소. 그렇게 그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의 모습은 마을 농부들에게 한동안 웃음거리로 회자되었습니다. 그 떠돌이 이름도 묻지 못했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소. 주둥이만 살아서 어디 나라 일했다간 조선 팔도가 사라지겠소.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일도 못하다니. 이현은 자신이 왕세자였던 시절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았는지 깨달으며 다음 날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현은 밭일에 쫓겨난 뒤로 며칠간 마을 주변을 떠돌았습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없는 그의 처지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은 숲 근처에 자리한 허름한 양조장을 발견했습니다. 담벼락에는 술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소박한 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조장 앞마당에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젊고 단단한 가슴통을 가졌고 연신 큰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술통을 끙끙거리며 땀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친이 남긴 이 양조장을 혼자 운영하며 살고 있는 은서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물 한 잔 얻을 수 있을까요? 이현이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자 여인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낡고 먼지 낀 옷차림에 피곤이 가득한 얼굴을 본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손짓했습니다. 여기 뒤뜰에 우물이 있어요. 마시고 싶은 만큼 퍼가세요. 은서는 그가 어지간히 고단한 떠돌이라는 것을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현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술통을 나르고 밭에서 재료를 옮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분주했습니다. 혼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현의 질문에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도와주겠어요? 원래 술 빚는 집안이라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전부예요. 힘들진 않으신가요? 은서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제가 힘 좀 씁니다. 어찌 제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겠습니까? 이현은 헛웃으면 일손을 돕는 대신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술 빚는 일이 워낙 고된 탓에 이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일을 해야 합니다. 저기 있는 쌀을 씻고 술독을 청소하는 걸로 시작하세요. 이현은 은서는 지시에 따라 쌀을 씻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쌀 씻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손이 그리 고와서야 그렇게 작은 손으로는 여자들도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은서가 옆에서 나지게 한숨을 쉬었지만 이현은 도리어 신이 난 듯 웃었습니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은서 씨에게 다 배우면 됩니다. 제가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이라 그렇지 한번 배우면 금방 익힐 겁니다. 그날 밤 이현은 허름한 창고 한쪽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고양이와 함께 누운 그는 처음으로 귀가 아닌 몸으로 느껴지는 평민의 삶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이현은 은서의 일을 도우며 술 빚는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술독을 닦는 일부터 재료를 손질하는 일까지 모든 게 서툴렀지만 그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술 빚는 일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습니다. 궁에선 그냥 물처럼 나오는 줄 알았는데. 궁이라니요?
자꾸 개짖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 그냥 비유입니다. 이현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서는 말없이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현은 몸이 서툴긴 했지만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밭에서 직접 재료를 따오는 과정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은서는 고요한 양조장의 마당에 앉아 이현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왜 떠돌아다니는 겁니까? 그 나이에 갈 곳 하나 없이. 그냥 자유를 찾아 떠난 겁니다. 뭔가를 책임져야 할 자리가 너무 답답해서요. 책임이라 그런 말 할 정도면 분명 꽤나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인가 보군요. 은서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곳을 물려받았죠. 손님이 줄어든 이 양조장을 살리는 게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해내고 계신 이유는 뭡니까? 은서는 잠시 잔을 내려놓고 차가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라님들은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르지만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땅이 없으니 농사를 못 짓고 글을 못 배웠으니 관리가 되지 못하고 부모가 준 것이 몸뚱이 하나니 몸써서 살아야지요. 이현은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무겁게만 여겼던 자신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그녀의 단단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은서도 이현의 존재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서툴고 어설프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와 어딘가 모르게 귀족적인 행동은 그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떠돌이라면서도 말투나 손짓은 평범한 사람 같지 않네요. 혹시 어디 글 공부라도 한 사람인가요? 아, 그런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떠도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현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삶에 점점 녹아들어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평민들의 삶과 애환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은서와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이 양조장에서 은서와 함께 지낸 지도 한 달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술 빚는 일도 낯설었지만 은서와 함께 일하며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은서는 부지런하고도 강인한 모습으로 양조장을 꾸려가며 힘든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그런 은서를 보며 자신이 누리던 삶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이현은 양조장 마당 한가운데서 혼자 항아리 뚜껑을 열고 술을 살피는 은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항아리에 떠있는 술의 맑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밤에도 쉬지 않으십니까? 밤새도록 술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은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술은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쉽게 망가집니다. 때를 놓치면 다 버리게 되니 자고 있을 틈이 없지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이라도 떠드릴까요? 이현은 그녀의 일손을 돕고 싶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떠돌이님께선 술을 망칠까봐 걱정입니다. 이 일은 정성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은 일을 배웠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짓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럼 이 항아리에 들어갈 물을 떠다 주시겠어요? 깨끗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현은 두레박을 들고 우물가로 가물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은서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본 적도 없으신가요? 사실 처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군요. 쉬워 보이던 일도 막상 하면 고된 법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죠. 은서가 항아리를 바라보며 술을 섞는 모습은 이현에게 낯설지만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은서의 손길은 정성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삶을 꿰뚫는 듯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은 진지한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은서는 잠시 그 시선을 피하다가 다시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떠돌이님, 왜 그렇게 저를 보시나요? 그냥 당신이 우물을 길러보고 싶습니다. 은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술 냄새와 밤 공기가 어우러진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이연은 더 이상 자신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서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조차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은서의 우물가에 앉아 두레박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물 한 통 제대로 퍼내지 못하던 서툴렀던 그가 이날만큼은 샘물을 퍼내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능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서 씨, 이렇게나 깊은 샘물을 지금까지 혼자서만 사용하셨다니 제가 이제부터라도 돕겠습니다. 은서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두레박질을 하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면 농부들이 나를 두고 떠돌이 타령은 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요. 그러나 그의 너스레에도 불구하고 은서의 샘물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샘물은 끝이 없는 것 같소.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해도 다 퍼내지 못하다니 은서 씨, 이 우물은 정말 대단하오. 은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웃기고도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토록 열정적으로 두레박질을 하다니. 그렇게 이연은 그날 밤 은서의 샘물을 끝없이 퍼내며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특별한 무언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 서로에게 감정을 열었고 달빛 아래에서 깊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덕수는 왕궁에서 왕세자인 척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특유의 소탈함과 엉뚱한 행동이 신하들 사이에서는 신선함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궁궐 내 일부 인물들은 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찰사들은 그의 평소와는 다른 언행에 주목했습니다. 저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방식도 행동하시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평소보다 지나치게 단순한 말씀을 하신다지요. 무엇보다 저하께서 늘 좋아하시던 문장을 손수 쓰시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감찰사들은 왕세자의 변화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감찰사들은 덕수가 책봉된 왕세자의 도장으로 전혀 엉뚱한 결정을 내린 사건을 접하고 그의 뒤를 몰래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감찰사들은 왕세자가 예전에 보여주던 행동과 다른 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세자의 검술 연습을 지켜보던 한 감찰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하의 팔뚝에는 예전에 전장에서 생긴 상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상처를 찾아볼 수가 없군요. 그럴 리가요? 그런 상처는 사라질 수 없는 것일 텐데요. 감찰사 중 한 명은 목숨을 내놓고 덕수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저하, 이 상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평소 검술 연습 중에 생긴 흔적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게 덕수는 땀을 흘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감찰사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어찌하여 왕세자의 몸에 있어야 할 상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덕수는 진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왕세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인일 뿐입니다. 저하께서 잠시 자유를 얻고자 하셔서 제게 이 옷을 입히고 자리를 맡기셨던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감찰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진짜 저하께서는 어디에 계신 것이냐? 궁 밖으로 떠나 계십니다. 저하께서는 곧 돌아오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잠깐 동안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감찰사들은 덕수의 이야기를 듣고 사색이 되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일을 왕께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소? 왕세자가 자신의 자리를 하인에게 맡기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맞소. 이 일을 덮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하를 조용히 다시 데려와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감찰사들은 진실을 왕궁 밖으로 퍼뜨리지 않기로 결의하고 덕수를 조용히 불러 상황을 수습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진짜 저하를 데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덕수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궁궐을 떠나 이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연은 양조장에서 은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민의 삶을 배우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화는 덕수의 다급한 방문과 함께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저하, 이제 정말 돌아가셔야 합니다. 감찰사들이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더 늦으면 저와 왕세자님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연은 덕수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수야, 내가 여기서 배우고 느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를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주거라. 덕수는 당황하며 이연을 붙잡았습니다. 저하께서 돌아가지 않으시면 이 모든 일이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감찰사들은 왕께 보고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달라. 지금 돌아가면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될 것 같다. 이연은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덕수는 이를 허락할 수 없는 처지였다. 저하, 이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왕궁이 혼란에 빠지기 전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은서가 이를 듣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서 이연과 덕수의 이야기를 듣던 은서는 자신이 알고 있던 떠돌이가 왕족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갔지만 대화를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님이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떠돌이라던 그가? 그날 밤 은서는 이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떠돌이님, 아니, 왕세자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실입니까? 이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조선의 왕세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당신과 함께하며 진짜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었소. 궁 안에서 백성을 안다고 떠드는 왕이 아닌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소. 하지만 은서는 이연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왕족과 평민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와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은서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자 이연은 홀로 마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덕수는 그의 곁으로 와 다가앉았습니다. 저하,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저하께서도 그 책임을 다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덕수야, 나는 평생 왕세자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비로소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 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하께서는 나라를 위해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연은 답답한 마음으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은서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항아리를 닦는 도중 멈춰 있었고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왕족과 평민이 함께할 수 없다. 그의 곁에 있다가는 그를 더 큰 곤란에 빠뜨릴지도 몰라. 그녀는 이연과 함께 있던 시간을 떠올리며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도망치는 게 낫겠어.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서는 이연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양조장을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덕수가 다시 급히 찾아와 궁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저하,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외부 세력과 내통한 자들이 국고를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왕께서 저하를 당장 부르십니다. 이연은 나라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서 씨가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은서는 그를 떠나보내며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하께서는 큰 뜻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부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연이 궁으로 돌아온 뒤 소문 속 음모를 파헤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평민들의 삶을 직접 겪어본 그는 백성들의 고충과 궁 내부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그들의 고요를 짜내는 자들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사건의 중심에 있던 신하들을 직접 조사하며 국고를 빼돌리려 한 자들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와 새로운 접근 방식에 신하들도 감탄했습니다.
결국 이연은 음모를 꾸미던 세력을 몰아내고 왕의 신임을 다시 얻으며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몇 달 후 궁궐에서는 왕의 생신을 기념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진미들이 궁에 올랐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맑고 깊은 풍미를 가진 술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던 중 이연은 그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맛은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술의 향과 맛은 양조장에서 은서가 빚던 술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 술을 만든 장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당장 이 자리로 데려오너라. 잠시 후 은서가 술장인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궁의 대소를 모르는 듯 단정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이며 나타났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서 씨, 왕세자님,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게 맞겠지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평민으로 살았던 시간 중 가장 소중한 기억이 바로 당신과 함께했던 날들입니다. 은서는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술을 빚는 것뿐이었지요. 그것이 여기까지 저를 데려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연은 자리에서 내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씨, 오랜만에 은서 씨의 샘물을 맛보고 싶습니다. 저도 떠돌이가 떠준 물이 아닌 저아가 떠준 물을 함께 먹고 싶습니다. 그들의 샘은 마르지 않았고 사랑이 넘쳐 이불이 강물이 되어도 밤이 낮이 되어도 긴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